우리 아르헨티나에서도 반갑습니다. 오셨어요. 최윤승 선교사님. 오, 안녕하십니까? 아르헨티나. 아유, ¿cómo está? Bien, todo bien. 너무나 반갑고 방송수 선교사님. 하이 카자흐스탄. 예, 안녕하세요. 박 목사님 야,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 오늘 연구실에 갔었었는데 교수님 연구실 좀 지키세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요. 그 연구실을 그래 잘 지키셔야지. 가서 그냥 헛걸음질 치고 왔잖아요. 맨날 연락도 안 하고 오면서 아이 정말 씨.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마음이 뜁니다. 이 보고 싶은 분들인데 이렇게 줌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내가 이제 오늘 인도를 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서는 지금 한 30분 정도 발제하고 30분 서로 대화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국내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지금 토론토에서도 성민호 목사님이 참석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거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비디오로? 네, 네네네.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녹화. 네. 이원단 목사님 먼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 가정교회 마을연구소를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모였습니다. 전 세계가 모인 만큼 주님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꼭 감당할 일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국과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가슴 뛰면서 반가운데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셔도 우리 소장단이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은 가정교회 마을 전문 연구원의 이름으로 정하고 오늘 정식으로 위촉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여기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신데 일단 국내 10분, 해외 10분인데 우리 전문 연구원은 일단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그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학문적으로 같이 연구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 선교, 그것을 국내와 세계적 차원에서 같이 연구하려고 모임을 조직을 한 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가정교회 마을 연구원의 전문 연구원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를 더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왼쪽에서부터 황희사 목사님부터 간단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를 말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이시니까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합시다. 황 목사님, 이따 강사는 제가 소개할 테니까 그 이름만 먼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정교회 마을연구소에서 총무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양평에서 공명교회, 또 주중에는 책 보고 가게 서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흥영 목사님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국일이고요. 장로신학대학교에 선교학 교수로 있다가 지난 8월 31일 은퇴해서 이제 은퇴 교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가정교회 마을에 우리 다른 두 분하고 공동 소장으로 있습니다. 조은하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건대학교에서 교육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은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일 교수님과 김도일 교수님께 많이 배우며 가정교회 연구소 공동소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는 나중에 치겠습니다. 이정명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충남 아산 농촌교회 성악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올 연초부터 온 마을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애인들과 또 은퇴자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 함께 커뮤니티 케어하는 마을 만들고 준비하고 있는 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사장 역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박준수 목사님. 저는 런던 세인트 앤드류스 유나이티드 리폼 처치에서 미니스터로 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우리 나중에 같이 하기로 하고 또 백흥영 목사님. 마이크 켜고. 마이크 켜요.
네, 저는 경기도 양평에 있고요. 황희성 목사와 함께 그 공명교회 공동 목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호대선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대전 용전동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호대선 목사입니다. 조은하 교수님에게 배우고 있고요. 성악교 이정명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곳에서 처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홍규 교수님은 대전에서 대전 인문학 모임에서 한번 이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원도 목사님. 네, 저는 부천 약대동 새로운교회에서 마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영현 선교사님. 선교사님 안 들려. 통과. 일단 이종지 선교사님 오디오 켜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종지 선교사님 순서. 예,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 체코의 이종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수 선교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산안드레스 교회, 아르헨티나 산안드레스 교회와 함께 일하고 있는 최윤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방승수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신학교 운영하고 있는 방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호재 목사님. 네, 저는 서울 해화동에서 맑은물 가운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효재 목사이고요. 전공은 일터 신학이고 직장 사역하고 글 쓰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김도일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도일입니다. 장신대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 가교마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홍당월 목사님. 홍 목사님 말씀하세요. 안 들리나 봐. 그러면 일단 통과. 또 우리 브라질에서 박종필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전 브라질의 상파울루에 있는 박종필 목사입니다. 네,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경수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넥타 선교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숙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늘바람 김동선. 네. 네, 저는 서울에서 현재 활동 중이고요. 공정무역 기반의 청년 창업 운동을 하고 다양한 기독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하늘바람 대표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다 박수 한번. 그냥의 박수를.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한 분 한 분 소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이제 전 세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사역하시 내용을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그 모임을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오늘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좀 정기적으로 자주 모여서 우리 공동의 주제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각자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과 마음과 또 경험과 삶을 모아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그 중요한 과제를 공동으로 좀 함께 참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 모임을 갖게 됐고 이제 우선 우리 오늘 먼저 모임을 하려고 한 것이 우리 황희상 목사님이 지난 8월 달에 장로신학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논문을 발표하는 걸로 첫 번째 전문 연구원의 모임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우선 오늘 논문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토론을 하겠습니다. 논문 발표를 한 30분 정도 하고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을 한 30분 정도로 해서 9시 약간 넘어서 일단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모임을 단톡방 카톡으로 해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때도 같이 이제 모여서 계속해서 이 모임을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황희성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황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응용생물화학부 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신학대학에서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미국의 풀러하고 또 영국에서 MDiv를 합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에서 MDiv를 시작했고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또 박사과정에서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산업화 시대와 한국교회의 선교적 응답, 도시산업선교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연구, 이 주제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발표를 하실 건데 황 목사님이 지금 14분이니까 지금부터 먼저 발제를 좀 해주시고 아마 PPT로 화면 공유하면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좀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십시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전 세계 또 귀한 선교사님, 목사님들 계신데 또 짧게 또 이번 여름에 이제 박사 한 교수님 은퇴하시면서 같이 이제 학교를 은퇴하려고 이제 마지막 막차를 타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충분히 교재 나누시고 또 이야기 나누시면 좋으실 텐데 그냥 짧게 또 교수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또 어떤 공부를 했는지 또 지금 몇 가지 좀 고민하실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최대한 짧게, 왜냐면 종이를 보실 수 없으셔서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의사 전달이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최대한 한번 짧게 한번 어떤 공부를 했는지 제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륨을 약간 좀 크게 해주세요, 소리를. 네,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네, 제가 잠시만요. 채팅방에 제가 카톡방으로 파일을 하나 잠시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양평에서 지금 주일에는 공명교회고요. 주중에는 책보고 가게라는 서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국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늦게 신학을 시작했고요. 이제 또 한국의 교수님 뵙게 되면서 신학은 한국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한 10년 정도 됐고 이제 감사하게 올해 여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고요. MDiv 때는 논문으로 영국의 세속화 과정과 관련된 논문을 썼었고요. THM은 한국교회 청년 이탈 현상에 대한 연구를 쓰게 됐고 박사 논문으로는 이 산업화 시대와 한국교회의 선교적 응답, 도시산업선교운동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막 얼마 이제 되지 않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제 목회의 어떤 정당성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뿌리를 좀 찾고 싶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적 교회론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분명히 한국의 이 선교 역사,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어떤 지금의 이 마을 목회를 설명할 수 있는 뿌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한국의 선교 역사 중에 도시산업 선교 운동에 대한 관심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아마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보통 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에 대한 좀 왜곡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사회 운동으로 또 비춰질 수 있고 또 정치화돼 있고 이데올로기화돼 있는 운동으로 또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산업화 시대 때 그리고 이 독재 정권 아래에서 도시산업 선교라는 이 주변부의 선교가 지금의 이 탈산업화 시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발견을 했고요. 실제로 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과 관련된 개별적인 수기나
또 사건에 대한 나열, 또 역사적인 고찰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선교신학적 해석이나 평가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서구 사회에서 시작됐고 아시아 교회에서 많이 움직였는데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조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논문은 전체적으로 앞쪽은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 전반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2분의 1은 그래서 그 도시산업 선교 운동을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을 신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의 선교 운동, 미시오 데이 운동이 사실 이제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고 적용되고 토론이 시작되었던 지점이 바로 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 그 실무자들 또 신학자 모임에서 처음 이제 논의되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시오 데이가 논의되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 해석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 소위 상호문화 해석학에서 볼 때 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민중신학을 출현시켰습니다. 또 이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아시아 신학과도 또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신학의 시작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토착화된 상호문화 해석학의 신학이 발전되었다. 이것이 또 두 번째 선교학적 의의라고 봤고요. 세 번째로 방법론적 부분에서 그 당시에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는 그 사울 알린스키의 주민조직 방법론이라든지 파울로 프레이레의 의식화 교육론들이 또 도입되는 한국에 처음 도입되고 실제로 운동에 적용되었던 계기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상당히 파격적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수평적 의사소통이 발전되었고 또 평신도 신학의 장을 열게 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선교신학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는 탈산업화 시대고 벌써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인데 좀 진부한 주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긴 했는데요. 그래도 그 산업화 시대 때 어떻게 교회가 주변부에서 어떠한 운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선교학적 특징들이 살펴보니까 지금 이 탈산업화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제 저희가 말하는 소위 마을 목회라든지 대안 목회를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처음 시작 이론을 이제 해본 거고 앞으로는 이 논문을 기반으로 탈산업화,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개고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제가 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혹시 원하시면 제가 그 논문 PDF 파일이 있는데 또 시간이 혹시 정말 시간이 많이 여유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PDF 파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논문의 주제는 서론이 있고 그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고 그 흐름에 대해서 이 서구에서부터 아시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됐는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앞쪽에 좀 썼고요. 3장에서는 그 중에서 이 한국에서 시작된 도시산업 선교 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역사 신학적인 논문들은 좋은 게 많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논문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요. 근데 저는 여기 약간 요약적으로 다루고 또 그 나머지 이제 2분의 1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선교신학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으로 신학적 관점에서 미시오데이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 갖고 있는 특징, 그 다음에 상호문화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 갖고 있는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론적으로 평신도 신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시산업 선교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의 하지만 이제
이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 넘어서지 못했던 한계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열린 결말로 마지막 부분을 적어 두었습니다. 뭐 내용을 다 짧은 시간이니까요.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서론을 제가 좀 읽고 그 뒤에 부분은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은 읽음 발췌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산업화 시대를 지나 4차 산업혁명 탈산업화 시대로 진입하였다. 최근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교회는 산업화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하다. 그래서 지금 어떤 한국 교회의 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 흐름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와 함께 움직인 어떤 대형교회화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기독교는 초기부터 주로 선교사들을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육신적인 자세로 섬기며 함께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민중의 기독교로 자리매김하였다. 이제 그런 운동이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소위 산업선교, 도시빈민선교, 민중교회, 농어촌 선교와 같은 주변부에 속한 교회의 선교 운동이었다. 사실 제 논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이 단락입니다. 이들의 선교 운동이야말로 산업화 시대가 제공하는 성장과 축복이라는 경제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시대적 사명을 추구해온 운동이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산업화 시대를 지나 탈산업화 시대에도 여전히 계승되어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그 운동성이 계승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교회에 도전을 주는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산업선교 운동에 대한 재해석을 해보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마을 목회의 뿌리를 미셔널 처치가 아니라 한국적인 토대로 좀 해석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 이론은 한국에 이미 존재해 온 한국적 선교 운동에 대한 실험 대조금, 그러니까 비교 정도 아니면 비평장치 역할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론이 생기기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소수이지만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교 운동의 그 기원이나 그 운동성을 선교적 교회론이 근본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서구의 미셔널 처치 이론이 다 담아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해서 살펴본 것이 이미 산업화가 본격화된 50년대 말부터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 지역성을 강조하고 또 목회자 중심이 아닌 선교 운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고, 그것이 바로 도시산업선교, 어반 인더스트리얼 미션, UIM, 소위 UIM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 이 도시산업선교와 관련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 중심의 나열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선교학적 평가를 한번 해보려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 미스요데이 관점에서, 또 상호문화 해석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방법론적 방법에서 측면에서 수평적 관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이 UIM을 평가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의 의의가 지금 우리는 이미 산업화 시대를 지났고 훨씬 더 격변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그 산업 선교 운동이 갖고 있는 그 핵심 원리들은 여전히 오히려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어떤 그 다음 방향에 대한 좋은 어떤 지향점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게 사실은 제 논문에서 하고 싶은 전체 내용이고요. 뭐 디테일한 내용들은 다 좀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장에서는 일단 용어에 대한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산업화가 어떠할지, 또 도시화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 그 산업혁명 시대 때 어떻게 교회가 그 산업화 시대 속에서
또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주변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섰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 고찰을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IRM이라는 이제 선교학 잡지라든지 이제 외국에 있는 논문들을 좀 살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WCC를 중심으로 한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교회 CCA라고 하는 아시아 교회 협의체가 있는데 그 안에서 도시 선교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그 당시 어떤 회의 문서나 어떤 그 국제 문서를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작업을 한번 논문을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문을 보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한국의 UIM에 대해서 뭐 이제 좀 시대별로 특징을 가지고 좀 서술을 했고요. 이제 네, 제가 제 관점에서 이제 평가하는 한국 도시산업선교 운동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도시산업선교 운동은 도시와 산업화라는 특수한 현대적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비인간화되고 사회의 구조적 악에 의하여 인간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그 배경이 되었다. 서구 사회는 이미 산업화가 느리게 시작되었지만 한국은 특별히 극단적으로 도시와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제 교회가 반응을 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도시 산업 선교는 교단별로 산업 선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예장총회에서 산업 선교회가 구성되었고 지역별로 산업 선교회가 시작되었고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영등포 산업선교회 활동이 두드러졌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인천산업선교회를 중심으로 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도 그 발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산업선교 운동과 농민운동은 실제로 그 당시에는 좀 별개로 움직였지만 사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결국 정부의 수출 주도 정책에 의한 과도한 도시와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을 농촌 사회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카톨릭 농민회나 한국 기독교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활발한 운동들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농민운동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 논문에서는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 농민운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지 못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여러 분야 중에 도시산업선교 운동으로만 제가 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시산업선교 운동이 어느 순간 이제 종교를 넘어 정치적 차원 그리고 전국적 조직 차원에 대응해야 되는 단계가 이르렀고 이제 1987년에 6.29 선언을 이후로 이제 민주화가 가시화되면서 쇠퇴기를 맞았고 또 기독교 농민운동도 마찬가지로 전국 농민의 총연맹으로 전국 조직이 생겨나면서 기독교적 농민운동은 이제 조금 별개의 길로 또 생명운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다루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뭐 자세하게 뭐 도표나 여러 가지를 이제 한 100페이지 이상 할애해서 이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필요하시면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국의 도시산업선교 운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제 한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선교신학적 평가를 했습니다. 뭐 미스요 데이는 우리가 너무 요즘에 이제 유행처럼 많이 듣는 용어인데 그런데 이제 사실 그 개념이 되게 넓고 모호할 수 있어서 미스요 데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보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미스요 데이나 이것을 좀 본격적인 궤도에 올렸던 하르텐슈타인이 이야기했던 미스요 데이의 개념이나 또 나중에 호켄다이크가 얘기한 미스요 데이의 개념들이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스요 데이의 개념이 1968년 웁살라 데이 이후에 이제 69년 바로 그 다음 해에 KNCC에서 이제 그 개념 한국에서 이제 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당시 유행했던 미스요 데이 개념에 대한 이해와 한국 산업선교 운동이 이해하는 미스요 데이의 개념의 관점에 좀 차이가 있었다.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 도시산업선교운동은 인간화에 대한 강조가 정점이었던 웁살라 총회 이후 미스요 데이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세계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극단적인 미스요 데이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아주 경론이 벌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한국에서는 놓치지 않았던 부분이 기존 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수용하면서 극단적인 산업화, 도시화와 비민주적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교회 내 총회 내 선교회를 통해서 그 운동을 펼쳐갔다. 이게 그 세계의 미스요 데이의 흐름과 조금은 차별성이 있는 이 한국 산업선교 운동이 갖고 있는 미스요 데이의 이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호 문화 해석학에 있어서는 앞에는 또 이론적 베이스로 상호 문화 해석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다루었고요. 한국 상호 문화 해석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기장 측에서 많이 강조했던 민중신학도 이 한국 산업선교 운동의 흐름 속에서 나온 한국의 고유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그 모호한 의미 속에 자신의 신학을 맡기지 않고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신학화하는 한국적인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신학은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농촌이 당하는 고통의 현실 속에 있는 민중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민중신학자들에 의해서 그 강조점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실제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위한 실제적 사역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는 신학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민중 신학을 상호 문화 해석학이라는 렌즈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또 이 한국적인 토속적 신학인 민중 신학이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뭐 고스케 고야마라든지 알로이스 피에리스라든지 C.S. 송갓이 강조하는 다른 대표적인 아시아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신학과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민중 신학이나 한국의 신학은 강조점이 분명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 보통 아시아 신학은 가난과 다종교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의 민중 신학이나 이 도시산업선교가 이야기했던 한국의 신학은 강요된 가난, 그러니까 가난 중에서도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강요된 가난에 대한 그리고 그 독재라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 한국적 신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포인트로 이 상호문화 해석학적 관점에서 도시산업 선교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방법론적 입장에서 사실 뭐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울 알린스키의 주민조직 방법론이라든지 또 교육학에서 널리 알려진 뭐 파울로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론이 이미 이 당시에 60년대에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수받고 현장에 적용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방법론에 있어서의 특징은 목회자가 어떤 조직을 조직해내지 않고 평신도들이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코칭의 역할을 했고 노동자들이 실제로 조직을 하고 어떤 운동을 일으켜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조력자의 자리에 서는 부분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수평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부분을 제가 주목해서 보았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의 한국교회에도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목회자 중심 구조에 있어서 좀 우리가 들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리더십 그다음에 어떤 그러한 목회자 중심주의에 대한 어떤 반론으로서 이미 그 당시에 도시산업 선교가 평신도 신학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 그 세 번째 평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도시산업 선교 운동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사람에게 집중된 인본주의적 운동일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당장 어떤 독재 정권 안에서 그 억압받는 노동자에 대한 대변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하지만 지금의 이제 그 신학의 큰 흐름 중에 하나는 어떤 경제 정의가 아니라 생태 정의로 이제 생명 운동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 도시산업선교 운동은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극단적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촌 선교와 연대 활동은 부족하였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농촌 운동과 도시산업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했지만 함께 이렇게 일하지는 못하고 각자 워낙에 이제 사안이 컸기 때문에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운동으로 시작됐지만 이제 오히려 이제 7, 80년대를 지나면서 생명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선교운동과 농촌선교운동이 합쳐지는 이제 모습을 보았고요. 영등포 산업선교회도 과도기를 거치면서 나중에는 이제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제가 도시산업선교운동의 한계로 보았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것이 이제 마을 목회로 이루어지는지 아주 짧게 이걸 다 다루면 또 하나의 논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만 한번 짚어서 마지막 한 챕터로 요약적으로 어떻게 생명운동으로 변환되었는지를 한번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중교회라는 과도기적인 어떤 시간도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쭉 썼고요.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서 우리 이원도 목사님도 계시지만 실제로 이것을 몸소 겪고 또 사역을 하신 어떤 대표적인 짧은 예로서도 부천 새로운 교회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도 목사님 스스로가 그 어떤 실제로 그 도시산업 선교 운동에 시작하셔서 민중교회를 거치고 지금은 또 생명운동으로 나아가는 어떤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원도 목사님이 또 스스로 박사 논문 쓰신 부분을 많이 참고했고요. 또 제가 아주 짧게 오늘 여기 계신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한 예로 했습니다. 우리 송학교회 이종효 목사님 이야기도 생명 운동으로 전환하면서 어떠한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 송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에 짧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좀 들면서 도시산업선교운동과 농촌선교가 모두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이러한 도시산업선교운동의 흐름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제가 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골 교수님이 또 특별히 마을 목회에 대해 평가하시면서 많은 책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신 것을 보고 이제 제가 인용하고 또 평가하는 내용들을 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 부분을 제가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위기에 대해서 지역교회 운동이 강조하는 논점은 사실 서구의 선교적 교회론에서 유입된 새로운 신학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내 도시산업선교 운동에서 경험하고 강조해온 한국적 상황화 신학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의 뿌리를 여기에 두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교회 중심의 교회론에서 세상을 향한 미시오 데이로서의 선교를 강조한 점이 그렇다. 또한 상호문화 해석학적 관점에서 미국의 지오센이 미시오 데이의 북미적 문화 상황 속에서의 표현으로 본 것처럼 한국적 상황 내에서 한국의 문화와 상황을 전제로 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알린스키와 프레이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내에서 영향력 있는 운동을 전개해 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역 신학을 이야기하였고 이 운동의 주체자가 목회자가 아닌 현장에서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평신도 중심의 운동으로 강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논문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였고요. 이제 아무래도 60년대, 70년대를 다루었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이건 제가 앞으로도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뭐 두서없이 뭐 논문을 소개하려고 했는데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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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방대한 논문을 짧은 시간에 이제 요점만 소개를 했는데 이 주제가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주제일 수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원던 목사님하고 이종명 목사님은 이 논문의 산 증인입니다. 하나는 산업선교에서 도시적 차원에서 민중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논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던 그 탈산업화 시대의 지역계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이종명 목사님은 산업화 시대에 이제 평평 비어가고 있는 농촌을 30년 동안 지켜오면서 어떻게 농촌에서 계속 지역계 운동으로 연결해서 지금까지 생명운동으로 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두 분이 논문에 도시의 차원과 농촌 차원에서의 그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결국 60년 중반부터 시작됐던 산업화, 그 다음에 도시화, 그걸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과제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실천해 나려고 하는 운동이었는데, 사실은 거의 90%는 교회 성장 운동으로 들어갔고 한 10%나 안 되는 아주 소수의 그 목회자들 혹은 평신도 교회들이 참여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지만, 오늘날은 이 운동이 이제 지역계 운동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또 세계 교회와 교류하는 운동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황희성 박사의 핵심이고, 본인이 직접 이 논문의 뒷부분 탈산업화 시대에 이제 그 선교 운동으로서의 지역계 운동을 이미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양평 지역에서 어떻게 계속 실천해 가고 있는지를 직접 지금 이제 실험도 하고 또 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먼저 말씀도 좀 해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 70년대 한국 교회가 실천해 왔던 산업 선교, 그리고 오늘날의 지역계 운동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른 나라 지역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적용 가능성이 있고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캐나다 토론토의 송민호 목사님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생각에는 먼저 이원던 목사님이 이 논문 전체 줄거리의 핵심 증인이기 때문에 먼저 도시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정면 목사님이 농촌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논찬같이 말씀하셔도 되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이제 읽지 못하고 오늘 이제 갑자기 들어서 하여튼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논문이 이제 우리가 미셔널 처치에 대한 그냥 그 반영 정도가 아니라 한국적인 그 이제 미셔널 처치의 적용을 한국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한 게 굉장히 반가웠고요. 지금 하여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신학을 지금 전개하는 데 있어서 건물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이 지금 거의 붕괴가 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아주 그 산업 선교의 그 근원부터 끌고 들어와서 마을 이제 선교, 이제 미셔널 처치로까지 이어주셔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좀 자세히 읽어봐야 좀 되겠고요. 뭐 저는 이제 짧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드는 생각은 그 산업 그 물질 문명이 이제 기후 붕괴로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생태 문명으로 이제 완전히 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로마서를 가지고 그 로마서가 그 로마 문명에서 기독교 문명의 그 전환기 이행기에 그 썼던 그 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명 전환기다. 산업 물질 문명에서 이제 생태 문명으로 이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제 이 그동안에 이제 그 산업화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 산업화 시대에 또 최적화된
한국교회가 이제 대형화되면서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논문을 이제 보니까 우리 그 김진호 목사님 같은 경우 웰빙 처치라고 그걸 해놨더라고요. 웰빙 대형교회라는 걸로 했는데 그 핵심은 웰빙 성공교회, 웰빙 그 성공교나 웰빙 행복교. 이게 이제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제 그 상당히 이제 무너져 가고 있고 또 태극기 물결로 장로들이 나와 있는 이제 이런 흐름에서 그러면 이 웰빙 성공교, 웰빙 행복교 이후에는 건물과 교회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결국은 현장 중심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문제가 지금 등장하는데 이제 보다도 현장으로 어떻게 내려갈 건가 이것이 좀 본격적으로 아마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명 이행기 또 문명 전환기에 건물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웰빙 행복교나 웰빙 성장교라는 건물 모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타자를 위한 교회가 뭐냐 교회론의 핵심이 타자 중심적이고 이웃 중심적으로 어떻게 타자와 이웃으로 내려가느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론이 옛날에는 그 일부분으로 됐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아서 하여튼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회론을 써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황인선 목사님의 이 논문이 우리 한국적인 미셔널 처치를 이렇게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소외되고 배제된 농촌 지역을 30년 동안 지켜오면서 저항하고 맞서면서 결국 이 논문의 마지막이 말하는 것 같은 생명운동을 지금 전개 나가고 있는 이정명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아주 굉장히 좀 뭐랄까요, 기분이 좀 뿌듯하다는 그런 느낌을 들었고요. 저희가 사실 저는 원래 처음부터 농촌교회와 농촌마을로 농촌교회 목회를 생각하고 준비해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시산업 선교운동과 이 농촌교회의 과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 과제인지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황인성 이 박사님 그 논문 내용을 대략 이렇게 듣고 보니까 사실상 한국 사회 안에서 이게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 거기에 따르는 저국가 정책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농촌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이제 인후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당시에 그 과제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것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교회의 그 운동들, 그 기독교인들의 운동들이 이제 그게 자양분이 돼서 그것이 오늘날 이제 이 생명운동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져 나가는 그게 힘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농민운동을 어떤 뭐 계급적 운동 또는 뭐 농민들의 어떤 그 권익운동에서 이제는 농촌 사회를 이제 앞으로 미래의 대안 사회로 봐야 된다. 농촌을 살려 특히 기후 변화라든지 지금 같은 이런 코로나 이후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부분을 농촌교회를 살리고 농촌교회 운동이 바로 마을을 살리는 이 과제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상당히 뿌듯했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연구 과제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이제 새로 이제 만들어내는 교회, 이게 제도교회라고 그동안 얘기했던 그 제도교회와 또 다른 의미의 그 마을을 교회로 보고 예, 선교해 나가는 그런 선교 영역의 확장, 예, 이게 규모의 확장이 아니라
그 영역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에게 같은 과제를 주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연구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화가 우리 한국 사회 가져온 큰 현상 중 하나가 도시에 집중하면서 이농 현상을 가져오고 농촌을 이제 황폐화시켰는데 결국 그 논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탈산업화 시대에서는 결국 농촌과 도시가 다시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지역교회 선교적인 과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하실 분들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우리 시대의 각각 다른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과제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용과 다양한 세계에서 모여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의 상황에 적용하기 전에 이 논문 자체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의미를 함께 좀 나누는 논찬 같이 하는 얘기를 조금 더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고 말씀하시면 제가 네. 그 궁금한 게 하나 궁금한 게 네, 제 이호재 목사입니다.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황희선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 이제 지금 그 도시산업선교회에서 결국 이제 상황화를 해서 결국은 교회 성장이 아니라 이 산업 현장 속에 있는 이 노동자들의 주체가 되는 선교 운동을 펼쳐나갔다고 정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영등포 산업선교회, 예를 들면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생태 환경 쪽으로 관심을 두듯이 이렇게 생명을 중심으로 선교 방향으로 방향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자, 궁금한 게 이게 그러면 그 선교의 관점 자체가 A에서 B로 옮겨져 간 건가요? 아니면은 A 안에 있는 B, 그러니까 그 산업선교회 안에 담겨 원래 있었던 그 생명이라는 그 주제가 이제는 새로운 정황 속에서 그 자연스럽게 거기서 배태되어 나온 것인지 아니면 A에서 B로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것으로 이동한 것인지 그 구분이 되는 건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들으면서. 그 질문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단절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갔는지. 패러다임이 달라진 건지 연속적인 건지.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 분 해주세요. 먼저 답변 간단히 해주실래요? 네, 제가 논문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후자 쪽에 더 가깝고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고 그 선교신학적 평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상호 문화 해석학적 입장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있다면 텍스트가 단순히 컨텍스트에 의해서 변형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도 생명에 대한 관점은 있었지만 그 컨텍스트 자체는 억압받은 노동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인본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 그 컨텍스트적 상황이 그랬고, 하지만 지금의 시기로 왔을 때는 단순히 경제 정의를 넘어서 생태 정의, 그 어떤 이 전 지구적인 지금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이 컨텍스트 자체는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이 생명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반응할 것인가, 상호 문화 해석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지명해서 듣고 싶은데 이종시 선교사님이 지금 체코 가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사실 그 전에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부에서 간사로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단이 어떻게 산업선교 그리고 산업선교에 대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의 문제였는지, 지금 이제 우리 이 선교사님도 체코의 지역계 운동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의 논문의 A에서 Z까지 지금 다 경험도 했고 현재 참여하고 있다고도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문에 대해서. 음소거 폐지하신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그 경험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황 박사님 논문이. 예. 특히 선교신학적인 평가가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고요. 제가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현장 선교사로서 갖고 있는 고민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해외에 나오면은 한국 교회는 그냥 두 가지밖에 모르거든요. 뭐냐면은 하나는 오순절 경험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민중신학인데 실질적으로 선교사로서 현지 교회와 에큐메니컬한 선교를 할 때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 그 현지의 교회들과 굉장히 많이 서로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현지의 교회들에게 자기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반추해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산업선교가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그 평신도들에게 특별히 기독교 정체성을 형성시키는데 어떤 과정이 아까 그 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해방신학자들의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그 산업 현장에서 교회들이 민중교회들이 그것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평신도들이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한번 우리 황 박사님 그 논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한번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종시 선교사님 보면은 페이스북에 쓴 글 보면은 지금 현재 교회 정체성을 유럽 교회, 한국 교회, 특별히 또 체코는 서구 유럽하고도 다른 이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논문을 읽어보고서 더 깊은 대화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혹시 논문에 관해서 좀 느낀 점이나 생각들을 나눠주신 다음에 서로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네, 하늘바람 김동선 목사님. 예, 김동선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의 그 박사 논문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화에 관해서 좀 사회운동 관해서 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여기서 기독교 선교 테마를 빼면은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농민 운동, 우리 70년대 80년대 그 운동이 있었고, 그 운동이 이어서 이제 생태 운동으로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 운동과 현재는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공정무역 운동, 이런 쪽으로 기독교가 빠지더라도 그 운동은 똑같이 진행되었다라고 사회운동 또 산업화 시대 운동들을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신학을 또는 기독교 신학이라든가 교회를 같이 연결할 때 조금 더 밀접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물론 논문에 아마 들어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기대는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고민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독교 없이도 진행되는 운동에 왜 우리가 이 기독교가 같이 들어가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걸 기독교적인 주도권을 갖는다라기보다는 이미 사회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같이 동반자적으로 가는 형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가 이제 마을 운동과 연결해서 이야기할 때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을 운동 우리 기독교만의 운동이 아니라 대부분 약간 진보적 지자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운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독교적으로
설명해 낼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독교적 모티브들이 발견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네. 논문이나 그런 게 나오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이거는 아마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생각을 좀 기억해 두시고 또 다른 분이 한두 분 정도 더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주시죠. 한경균 목사님 들어왔어요? 한경균? 한경균 네, 안 들어와 들어왔어요? 있습니다, 교수님. 한경균 목사님 우리 교단의 기획국장으로 근무했었고 오랫동안 에큐메니칼 선교 동력자로 필리핀과 뭐 뉴질랜드 등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다가 지금 귀국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논문 자체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느낀 점이나. 저는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저는 조금 늦게 들어와서 제가 내용을 다 이해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황 박사님이 논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얘기들을 대화해본 경험을 가지고 조금 더 뒷부분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해보면 아까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교적 교회나 오늘 이 시대에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의 모델이 어디에서 왔냐 이건 되게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방 말씀하신 분도 했지만 이게 서구 사회에서 교회가 선교적 고민을 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에큐메니컬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 다 도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알란스키의 주민운동론이 주민 조직론이 되게 중요한 사회 운동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초창기 한국 교회들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이 알란스키의 영향과 공헌에 대해서 좀 덜 다룬 또는 그걸 간과했던 이제 내용들이 논문들이 연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 알란스키와 그 URM 운동을 선교적 교회 운동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우리 황희성 박사의 아주 큰 기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동안에는 뭐 파울로 프레이의 민중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교육 쪽에서나 많이 다루어졌었는데 이 알란스키를 연결해서 이 주민운동이 사실 마을 목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주민운동과 마을 목회의 60년대부터 2020년까지 60년을 이 두 키워드로 연결시킨 것은 앞으로도 뭐 본인이 더 연구를 해 가겠지만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이 중요한 선교적 DNA를 우리 안의 것으로 재발견한 것에 대해서는 큰 공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을 통해서 정말 예를 들면 통합집 같은 경우에 30명에서 50명 그 출석 교인이 전체 교회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 작은 교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통찰이 이 논문에 담겼다고 생각해서 일단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그런 정도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다양한 나라와 상황의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의미가 확장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세계에서 시작한 나라이고 후기 산업화 시대 벌써 넘었고 영국 런던에서 목회하고 있는 박준수 목사님이라든가 또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우리 송민우 목사님은 선교학을 전공한 박사이시기도 하고 또 현장에 목회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이나 또 방승 선교사님이나 남맹근 선교사님 같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 과정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이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스펙트럼의 차이에 따라서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양할 것 같은데 한번 박준수 목사님부터 먼저 한번 박준수 목사님은 에딘버러에서 이제 학위를 하고 우리 교단하고 영국에 있는 그
URC죠? 예. 네. URC하고 협력 관계 속에서 현지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부임을 해서 현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상에서 한번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의미나 적용 가능성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너무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목회하고 있는 곳이 이제 런던의 바렘이라는 지역인데 그 바로 옆 동네가 브릭스톤이거든요. 근데 그 브릭스톤이 그 1980년대에 이제 그 마가렛 대처 시대 때 그 다 민영화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복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계통의 이민자들이 많은데 집단 폭동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이제 쇼킹을 받고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성공회가 그 도시 산업 이 얼번 미니스트리에 대한 그 연구를 그 캔터버리 대주교가 이제 오더를 내리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연구 보고서 나오고 그 책으로도 나오고 그 결과로 대규모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모금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영국 전역에 그 마가렛 대처가 하지 못했던 그 복지적인 거를 교회가 앞장서서 영국 전역에 실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시점에서 한 그 성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교회가 다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걸 들으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직장인들한테 그 직장에서는 월급을 못 주니까 80%까지 지금 다 주고 있어요.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라고 이제 더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정권을 지난 10년 동안 보수당이 지금 쥐고 있는데요. 그 표를 대부분을 노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을 노인들한테 많이 걷어야지 과감하게 이제 교육이나 이쪽에 투자를 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의료라든지 노인 복지에다가는 NHS는 돈을 지금 더 쓰고 있고 교육에다가는 투자를 더 줄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영국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결국은 이제 교회가 영국 교회가 지난 1985년도에 성공회가 그렇게 이제 앞장서서 그 마가렛 대처하고 맞짱을 뜨면서 그 했던 것처럼 이제 지금 오늘 영국 교회가 이제 과감하게 교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에다 투자를 하면서 미래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런 좀 작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성공의 그 얘기가 교회 새로운 표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한참 뒤에 30년 뒤에 나온 거고요. 그 전에 그 1985년도에 얼번 미니스트리 그게 이제 최초의라고 평가를 받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뭐랄까 얼번 미니스트리의 어떤 시작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책이 이제 나오면서 그 뭐 그 영향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스코틀랜드에서는 공공신학 연구소 같은 게 세워지게 되고요. 에딘버러 대학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바로 옆 동에 있는 브릭스톤 거기가 이제 아프리카 주민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지금도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면 항상 거기에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이 영국과 비슷하게 산업화 또 후기 산업화 시대를 이미 이제 산업화를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좀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살면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캐나다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논문과 논문이 주는 의미가 서구 사회에 주는 의미가 뭔지 좀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토론토는 아침 시간인데 거기는 한국은 지금 한밤중 아니십니까? 아니, 우리는 10시, 밤 10시. 10시. 예. 이제 곧 주무실 시간인데 참 열기가 대단하십니다. 예, 황 목사님 그 논문 아주 축하드리고 제가 한번 다운로드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산업화 시대, 이 산업혁명 이런 주제의 그 선교학적인 그런 주제가 저에겐 많이 생소해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코멘트를 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제가 잘 읽어보고 소화하고 나서는 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현재 지금 카나다 상황을 보면은 그 아쉽게도 교회가 어떤 그 카나다 사회의 뭐 4차 산업 시대라든지 뭐 이런 지금 시대를 맞이해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대화조차도 저는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마진으로 밀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교회가 이제 크게 두 흐름으로 이제 저는 느껴지는데, 하나는 주류 교단인 그 연합교단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사회적인 운동의 흐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주의의 어떤 그 연대체라고 할 수 있는 Evangelical Fellowship of Canada, 이제 그쪽에서 주도하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운동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이제는 너무 힘이 미약하고, 후자의 경우는 어떤 아젠다를 세워서 주도해 나간다는 입장보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그런 쪽이 더 그런 좀 그런 것이 더 강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와 같이 이민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은 또 전자도 후자도 아닌 정말 변두리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답답한데요. 뭐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카나다 같은 데는 그 한참 그 주류 교단이 왕성했던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에 이미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정신을 갖고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지금 그 황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는 부분은 그 레이버 릴레이션스 같은 경우요. 이런 데 있어서는 카나다의 그 레이버 릴레이션은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때로는 그 어려움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타리오 주 수상은 지난 9월 초부터 학교를 빨리 개학을 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 했는데, 이제 그 Teachers Union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서는 안전한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클래스룸의 정확한 환경을 조성하기 전에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교사들의 생명이 위협이 된다. 해가지고 한 2, 3주 정도 아주 심각한 그런 그 텐션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막 방송에 광고를 사서 서로를 고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레이버 릴레이션이 강해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추측하는 건데요, 이 기독교 정신이라든 이런 운동들이 이미 한 반세기 전에 일어나면서 많은 초석을 깔아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지나가고 나서, 기독교의 영향이 지나가고 난 그런 어떤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놓은 그 일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하고 도시화하면서 막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브라질, 또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우리 해외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성수 선교사님, 카자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오늘의 그 황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소음 해제하고 해제가 안 됐어. 음소거 해제. 네. 네네. 카자흐스탄의 방승수입니다. 우선 황 박사님의 그 논문이 70년대부터 지금 코로나 시대인 2020년대까지 그 역사를 한번 쫙 훑어주신 것 같아요. 도시 산선이나 농목 활동, 그리고 생명운동, 생태계, 또 1952년 웰링턴 대 때부터 있었던 미쇼데이, 또 미셔널 처치, 그리고 이게 이제 가교마까지 연결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아마 지금 이 가교마 연구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 보면 아마 가교마까지 가는 거겠죠, 이게.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기독교 어쨌든 사회운동의 그 역사를 이전에 이전에 배웠고 활동했던 그것을 다 잊고 있었었는데 몇십 년 만에 이런 걸 들어보는데 굉장히 반가웠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반가웠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개도국인 카자흐스탄 같은 곳에서 아직까지 논의를 한다든지 적용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조금 더 깊이 배우는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뭐 제가 나서서 뭐 이렇게 발언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조금 배우는 그러한 단계에서 조금 더 하여튼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국민의 70% 이상이 무슬림들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사회운동이라든지 또 어떤 운동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소련이었었고 아직까지 그 잔재들이 남아있고 그들의 이렇게 감시를 받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저도 이제 그 논문을 한국일 교수님 지도하에 미셔널 처치를 하면서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비교적 옆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약간 자유롭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슬람의 통제권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또 개발도상 국가에서 문제가 있긴 있지만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접근해 나갈 수 있을지 이슬람으로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그게 이제 핵심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같이 한국의 사례를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브라질 다음에 아르헨티나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하지 마시고. 네, 브라질의 박종필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라질에 온 지가 너무 짧은 기간이라 제가 알고 있는 브라질에 대한 내용이 너무 저희가 아주 편협하게 알고 있는 거라서 제가 아는 차원에서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이 브라질은 황 박사님께서 쓰신 이 논문에서 한국은 이미 산업화에서 탈산업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특히 남미나 브라질은 이 산업화 시대에서 탈산업화 시대로 넘어갔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아직도 산업화 시대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미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의 사람이 전 국토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세계적인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나 판타나우 습지들이 파괴되고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토지를, 그 산림들을 태워서 거기를 목양지, 그러니까 목축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큰 자기들의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게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고요. 특히 농촌과 도시의 지금 상황들이 격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특히 교육적 불평등은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공립학교에서는 3월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혀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상파울루인데요. 상파울루가 2천만이 사는데 2천만 명 중에 도시 빈민이 70% 정도가 됩니다. 이 상파울루라고 하는 도시는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온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게 되는 도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상황에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그 이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파벨라라고 불리는 빈민촌에서 주로 팬데믹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없는 그 집 구조라든지, 그리고 너무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보건 상황이 심각해지고요. 거기에 경제적 상황이 겹쳐지고 또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크게 벌어지면서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고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상파울루 시내 한복판에 있는 마약촌이거든요. 마약촌에 평균적으로 한 거리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블럭 안에 마약에 평균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중독된 상황으로 있는 사람들이 평균 1,500명 정도가 그 짧은 500m 안에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소탕 작전을 하면서 코비드 전까지 800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1,200명, 1,300명 정도 숫자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코로나 블루가 가지고 오는 그런 압박이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에 찌들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제일 사실은 슬픕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개신교회가 지금은 많이 숫자가 늘어서 25%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한 80% 정도가 오순절 계열의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의 계열의 특징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부와 건강 이런 것들이 위주이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전통 개신교회, 장로교를 포함한 교회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신교회 안에서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어떤 고민하고 있는 그룹이 너무 소수인지라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브라질 교단 안에서, 브라질 장로 교단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도시 사역을 하고 있는 지체들, 목사님들과 그리고 평신도 지체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 마약촌을 섬기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 팀이 매일매일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고 복음 전하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파편화되고 그냥 어떤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되어진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원래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문제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역의 형태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교회가 함께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들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이야말로 산업선교의 주제부터 시작해서 생명 문제까지, 기후 환경까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최윤승 선교사님 아르헨티나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부국이었다가 지금 거의 국가 부도 상황에 속해 있기도 한데 아르헨티나 상황에서 볼 때 오늘 논문이 주는 의미나 적용 가능성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동 중이라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운전에 위험하진 않아요? 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가 오늘 우리 황 박사님 논문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요. 그러면서 라틴 아메리카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의 도시산업 선교의 모습이 사실은 그 근원부터 따지고 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해방 신학이라는 그 근원의 그 신학의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해방 신학의 힘과 근원을 대부분 내려놓고 아까 박종필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은사주의와 번영신학 위주의 교회들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지금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논문이 한국 교회 선교적 교회의 근원을 도시산업 선교에서 찾는다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해방 신학과 기초 공동체 등으로 이루어진 반독재 또 반부패 정치로서의 벗어남을 통해서 가난을 벗어나려는 그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의 어떠한 리소스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박종필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 라틴 아메리카의 교회들이 성장과 번영의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성장의 요인과 포인트를 알려달라라는 게 그들의 요구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 교회의 개교의 성장주의를 그곳에 알려준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논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라틴 아메리카 안에서의 가지고 있던 그 힘, 선교적 교회의 소스로서의 그 힘을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어떤 루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미국과 또 서구 중심의 교회 성장주의가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이 논문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논문을 굉장히 흥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영현 선교사님, 말레이시아 상황으로 들어가면 음소거하고 관점에서 어떻게? 음소거 해제하고 음소거 해제. 지금 소리 안 들려요. 예, 하세요. 여전히 안 들려. 소리 안 들려요. 오디오 연결. 자, 오디오 연결하는 동안에 말씀 안 하신 분들이 좀 말씀 한마디씩 또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도일 교수님이 조은하 교수님 또 백흥양 목사님 이렇게 김경수 목사님 홍동환 간단하게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 저기 남영현 선교사님 전화로 한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해봐요. 전화를 해보세요. 들리시나요? 좀 크게 말해요. 크게. 네, 이게 최대 큰. 네네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남명현입니다. 제가 아까 잘 접속을 못해가지고 늦게 인사도 드리게 되고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논문을 짧은 시간에 잘 조리 있게 발표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네요. 이렇게 쓰시냐고. 예, 참 잘 쓰셨네. 예. 특별히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대받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각 선교제와 한국교회에 있던 분들이 한마디씩 다 이미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섬기고 있는 말레이시아, 저는 이제 동말레이시아 브루네오 섬에 있습니다. 그쪽 중심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말레이시아가 55%의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는 이슬람 지향 국가인데요.
역시 나라에서는 이슬람인과 비이슬람인 사이에 종교적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에 있어서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요. 생명이란 주제에 대해서도 아직 포커스를 맞추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지난 한 18년간 하면서 왔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브루네오 복음교단 역시 한국교회나 기타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요청받은 것이 예배당 잘 지어달라 뭐 이런 쪽으로만 요청하는데 그런 쪽으로 지향을 하고 어떻게 자연과 생명농업을 잘 정착시키고 또 전장 중심의 자립을 할 것인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는 그 말레이시아 교회는 이제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WCC 계열의 교회들도 많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교단, 제가 섬기는 교단인 브루네오 복음교단 중심으로 한 WEA 계열의 교회들이 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 WEA 계열 측은 물론이고 WCC 계열의 교회들도 환경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나 도시산업이나 도시산업을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이라든가 도시빈민 계층에 대하여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본부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 본부교회에서도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여서 한 30% 정도가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30%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특별헌금을 따로 걷어서 특별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특별헌금을 걷는 거죠.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데 지금 죄송한데 그 우리 남명의 선교사님은 나중에 그 노트북이나 이걸 좀 조정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지금 가서 10시 반이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은 밤새워서 계속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얘기하고 참 좋겠지만은 일단 오늘은 황 목사님의 논문을 듣고 또 논문이 우리 시대에 주는 의미와 각각 다른 세계 상황에서의 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우리 가정교회 마을 연구소의 국내와 해외에서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현장과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위원들이 누구인지 오늘 첫 대면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좀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까 단톡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주시고 줌으로 초대하면은 같이 참석하셔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단톡방에다가 이러이러한 주제들을 좀 같이 의논하면 좋겠다. 선교적인 주제, 교회적인 주제, 혹은 그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질문을 다른 나라의 상황의 교훈과 경험, 이거야말로 인터컬처럴 허메닉을 통해서 배우는 인터컬처럴 러닝, 상호 문화적인 배움의 과정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건데요. 어떤 나라는 지나가고 어떤 나라는 아직 안 지나가고 어떤 나라는 동시에 같이 병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경험의 이야기나 학문으로 정돈된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나누면 그런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 전 세계에 속해 있는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계속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1시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첫 번째 모임은 이걸로 마무리를 좀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을 초대해서 좀 더 반갑게 만나면서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김경숙 목사님은 그 자기를 잠깐 청소년 넥타라고 하는 청소년
교회들을 위한 선교하시는 목사님인데 잠깐 소개해 주세요. 뭐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다 교회 현장을 가지고 계셔서 목회하시는 분들이신데 저는 교회 밖에서 교회와 협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관점으로 교회의 목회나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청소년 선교에 집중하고 있어서 늘 애들하고만 만나다가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니까 떨리네요. 직접 뵈면 훨씬 더 멋지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되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열심히 듣기만 하더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목사님은 청소년 선교를 교회 지역교회하고 협력해서 하시면서 또 중학교 1학년 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너무 힘든 상황 속에 있고 그래서 교회도 거의 그냥 접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20년 넘게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정말 귀한 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 소개를 못해서 그렇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너무나 귀하게 지구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우리 김도일 교수님과 조은하 교수님이 좀 한마디씩 코멘트를 해주신 다음에 송민호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도일 교수님 음소거 해제하고. 먼저 저는 뭐 사실 황 목사님 저 박사학위 논문에 이제 부심 중에 하나로 참여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기쁘게 논문을 읽었고 또 역사적인 맥락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상황적인 맥락 또 그다음에 이제 한국화하는 이게 뭐 어디서 한국이 갑자기 어디서 수입해 온 게 아니고 이전부터 쭉 어떤 그 연속성 가운데서 이제 이런 도시 사람 선교회라는 것이 마을 목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연결점을 찾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게 그 코로나가 주는 긍정적인 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원치 않게 이렇게 다 집에 갇히게 돼가지고 또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푸시를 당한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다 몰려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었고 옛날에는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서는 뵐 수 있는 분들을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만나게 돼서 저는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아까 호주의 박종수 목사님이 들어왔었는데 아마 거기는 또 우리보다 시간이 또 달라서 지금 완전히 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들어와서 발버둥을 치다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막 왔다 갔다 막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나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여튼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황 박사님 축하드리고 또 그 사역의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하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는 짧게 해도 좋은데 짧게 할 건데 호대선 목사님 혹시 있으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하고 예. 마무리하면 어떠실까요? 좋아요. 예, 먼저 말씀하세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네. 오늘 귀한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줌에서 나누면서 정말 여러 가지 그 현장의 이야기들 그리고 또 좋은 논문 듣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서로 많은 경험들이 쌓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동석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동시에 또 시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들이 어떤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교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더 진지하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 또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런 신학화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과제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민중 신학이라는 것이 뭐 페이플 세알라지가 아니라 그냥 민중이라는 단어로 표기되는 것처럼 우리의 고유의 신학이 됐듯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또다시 교회가 우리의 신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들을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정리하면 산업선교는 결국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70년대 한국 사회가 급성장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제일주의로 국가정책적으로 나갈 때 교회도 동시에 이제 성장과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는 과정 속에 사실은 주변부의 운동이거든요. 굉장히 소수가 주변부와 주변부의 사람들을 위한 운동과 참여가 산업선교였습니다. 거의 메이저가 아니라 아주 마이너리티고 일하는 사람도 또 한국교회는 그 산업화에 긍정적인 경제 성장에 초점을 뒀지 산업화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희생을 당한 사람에다가 초점을 두지를 못했는데 산업선교는 거기다가 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체코도 교회가 주변화가 되어 있고 우리 송민호 목사님도 캐나다에서 개신교가 주변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고 아르헨티나 뭐 지금 거의 교회가 주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산업선교가 사실은 그 주변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고 주변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을 교회가 대신 가지고 참여한 운동이라서 이 주변이란 개념이 오늘날 교회와 선교 그리고 우리 시대적인 과제 속에 어떻게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현장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참여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거의 선교를 메이저 주류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질문을 우리에게 깊이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민호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일단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에 황인성 목사님의 논문을 또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그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귀한 나눔과 또 귀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에 주님 더 큰 소망을 갖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